자, 우리가 앞에서 봤던 이 갑신정변이라는 사건이요. 너무 허무하게 3일 만에 실패를 하고 말았죠. 그쵸? 자, 근데 이 실패를 또 하필 우리끼리 해결하면서 실패를 한 게 아니라 또 외세의 도움을 받아요. 어느 나라? 청나라. 자, 그러면서 우리나라 갑신정변 이후 청의 내정 간섭이 더욱 심각해지기 시작합니다. 뭐 다행인지 불행인지 새로 조약을 맺진 않았는데요. 그렇지만 이미 심각했던 내정 간섭이 더욱 심각해지게 되고요. 동시에 이때 일본이 나름 이 사건에 끼어들었잖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고종 입장에선 일본이 조금 배은망덕하게 보일 수도 있는데 당당하게 일본이 우리나라가 니네 나라의 개혁을 도우려고 하다가 우리가 피해를 입었다라고 하면서 여러 가지 배상을 요구해요. 지금 교과서에 빠져 있는데 이 조약을 한성조약이라고 하거든요. 갑신정변 이후에 일본이 요구해서 맺은 조약이야. 그래서 우리가 엄청난 배상금을 지불하게 되는 조약인데 요런 것들을 맺게 되면서 조선의 상황이 더욱 악화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국제사회에 조선이란 나라가 좀 많이 무능력하고 힘없는 나라인 것으로 소식이 알려지기 시작해요. 어떻게 보면 이전에 우리 스스로 문을 닫아볼게요 했던 움직임이 이모군란인데 이 이모군란 결국 실패했잖아요. 심지어 청의 도움을 받아서. 그래가지고 뭔가 이것도 이제 좋게 안 보이죠? 그 상황에서 우리 스스로 문 열어서 바꿔볼게요. 이게 어떻게 보면 갑신정변인데 이것도 또 청나라의 도움을 받아서 실패하잖아. 그치? 이런 것들이 국제사회에 알려지면서 결국 이러한 사건들이 펼쳐졌던 이 1880년대 조선을 둘러싼 여러 가지 분위기들이 상당히 안 좋아져요. 그러니까 조선이란 나라가 굉장히 만만한 나라, 좀 안 좋은 표현으로는 호구가 돼버렸기 때문에 이 호구를 뜯어먹어야겠다. 이제 여러 나라들이 접근을 하게 되는데요. 지도를 좀 크게 보면 좋을 것 같아서 쌤이 일부러 요 지도 준비했거든요. 여러분은 교과서나 학습지에 있는 지도 보시면 되겠는데요. 자, 이 시기 1880년대입니다, 여러분. 아무 시기가 아니고 요때 조선 주위에 많은 나라들이 조선을 뜯어먹겠다고 오기 시작했다라는 거지. 접근을 했다라는 건데요. 자, 요 내용을 좀 정리를 하면 우리가 왜 갑신정변 이후에 약 10여 년 동안 아무 짓을 못했는지 왜 새로운 개혁 시도를 하지 않았는지 확인이 가능하겠습니다. 지도 보시면 알겠지만 북쪽에서는 러시아가, 서쪽에서는 중국, 청나라가, 동쪽에서는 일본이, 마지막 남쪽에서는 듣보잡 영국이 갑자기 조선으로 다가오게 되는데요. 자, 이 4개 국가 중에 우리나라에 가장 먼저 접근했던, 우리나라와 가장 먼저 근대적인 교류를 했던 나라는 일본이죠. 여러분 다 잘 알고 있잖아요. 최초의 근대적 조약 뭐가 있습니까? 그쵸, 이건 80년대는 아니지만 강화도 조약이 있지요. 1876년에 체결을 했고요. 자, 이후에 일본은 기타 등등 굉장히 다양한 조약을 체결하면서 우리나라로 영향력을 확대해 가는데요. 이왕 이렇게 된 거 조약 한번 정리해보면요. 내가 학지에도 적어놨지만 이번엔 순서대로 볼게요. 교과서 순대로가 아니고. 자, 우리는 맨 처음에 강화도 조약을 체결했고요. 자,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 같은 해 일본이 강화도 조약으론 부족하다. 우리 약간의 보너스가 더 필요하겠는데? 라고 해서 체결을 해요. 이게 이제 강화도 조약의 후속 조약이라고 하는데 내가 이름은 굳이 몰라도 된다고 하긴 했어. 이게 같은 해에 체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계속 반복해서 봤던 대표적인 내용. 무관세라든가, 그치? 무제한 수출 허용이라든가, 그리고 일본 화폐를 사용할 수 있게 해준다든가 요런 내용이 들어간 게 이 후속 조약입니다. 그러면서 상당히 일본은 요 내용을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나라와 무역 교류, 배상금 약간 이런 종류의 경제적인 교류를 중심으로 영향력을 넓혔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요거는 제물포 조약에서도 확인이 돼요. 제물포 조약도 우리가 이제 공사관 피해를 입었다. 1882년에 이모군란에 의한 피해로 엄청난 양의 배상금을 뜯어가고요. 자, 그러면서 여기에서 조선 정부가 일본의 경제적 침략이 생각보다 심한데 이거 견제가 필요한데 하면서 미국과 무관세 같은 것도 이제 의논을 하면서 관세 자주권도 회복을 하는 거고, 그러면서 여기에 대해서 대처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을 해요. 그게 조일통상장정이라고 해서 역시 내가 이름은 몰라도 된다고 했는데 우리 교과서에 내용은 있어. 바로 일본 상품에도 이제 관세를
먹이겠다라는 거. 그리고 너희가 무제한 수출 그거 해가는 건 좋은데 우리나라 식량 사정이 너무 심각해졌을 때는 방공령 실시하겠다라고 한 거. 요게 조일통상장정이에요. 그래서 이게 1883년이라 실은 시기적으로 더 제물포보다 뒤야. 근데 이제 우리 교과서가 순서상으로는 더 앞에다 넣었죠. 근데 이제 흐름으로는 원래 이게 맞고요. 그 다음이 이제 갑신정변으로 맺어진 한성조약. 또 엄청난 양의 배상금을 뜯어갑니다.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어쨌든 다 돈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일본은 경제적으로 영향력을 키워가게 되는데 이러면서 일본의 조선 침탈이 커지니까 이제 다가오기 시작한 게 중국 청나라죠. 특히 중국은 이제 미국과의 조약을 중재하면서 국제적으로 조선은 내 거다 홍보를 하기 시작하고 이거를 이제 본격적으로 그 유명한 조청 또 나왔죠. 상민, 수륙, 무역, 장정이라는 조약을 통해서 조선에 대한 종주권을 확인받고 고문도 파견하면서 멜렌도르프 같은 사람 본격적으로 조선의 내정 간섭을 실시를 하게 되고요. 자, 이 내정 간섭은 갑신정변 이후에 더 강화가 되면서 대부분의 조선과 관련된 여러 가지 분야들이 중국의 영향력이 압도적으로 강해집니다. 그래서 뭐 정치니 외교니 뭐 여러 가지가 이제 중국이 힘을 발휘하게 되는데 단 어디가 중국이 쉽사리 힘을 발휘를 못하느냐? 바로 요 경제입니다. 이미 일찌감치 일본이 뜯어가도 너무 많이 뜯어가서 경제 분야만큼은 약간 이 두 나라 모두가 쌍두마차예요. 그래서 이 경제 분야를 둘러싸고 어떻게 보면 청나라는 이것만 누르면 조선사 압도적으로 자신의 힘이 세지는 거고요. 일본 입장에선 이 경제를 이용해서 다른 분야까지도 영향력을 확대시키려고 하는 거죠. 이게 이제 청과 일본 사이의 갈등을 낳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경제 분야 중심으로 두 나라의 갈등이 굉장히 심각해집니다. 근데 이 타이밍에 조선 역시도 일본의 경제적 침탈에 저항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조일통상장정 같은 게 나오는 거고요. 동시에 청나라의 내정 간섭이 심해도 너무 심해. 이게 우리가 예상한 수준의 내정 간섭이 아니었다라는 거야. 우리는 약간 과거의 사대 관계 거기서 뭐 좀에 심해지는 거 그 정도 생각을 했는데 심해도 너무 심하니까 조선 스스로도 청을 좀 견제할 필요성을 느껴요. 조선을 청나라가 이제 너무 간섭할 때 이놈 그만 좀 해 하고 외쳐줬으면 좋겠는데 근데 지금 보니까 일본이 나름 입김을 내밀긴 해요. 하지만 일본에게 힘을 실어주기에는 이미 너무 뺏긴 것도 많고 그렇다고 해서 일본이 또 청나라한테 이놈 할 수준은 아니거든. 덩치가 작잖아. 그래서 조선이 뭔가 제3의 중국을 견제할 수 있는 다른 세력이 없을까 찾아보니까 눈에 띈 게 이 러시아였던 거죠. 그래서 러시아와 조약을 체결하게 돼요. 마침 이 타이밍에 이 러시아 당시 외교관이었던 베베르라는 아저씨가 이 분위기를 잘 읽고 또 고종을 설득을 참 잘해요. 그래서 러시아 입장에서는 너무 내려가고 싶었거든요. 무슨 정책을 하니까. 그치, 남하 정책을 하니까 기억납니까? 뭐 얻고 싶어서. 부동항 얻고 싶어서. 그래서 조선에 접근하려고 애를 썼는데 조선이 청나라를 견제하고 싶어 한다는 거 알고 일찌감치 접근을 하게 되는 거지. 조선 역시도 특히 앞에서 우리가 봤었던 조선 책략 이걸 보니까 청나라가 이상하게 우리 보고 러시아한텐 친해지지 말라 그랬거든. 왜 친해지지 말라고 했을까? 아, 그만큼 청나라에게 러시아라는 나라가 강국이고 부담스럽고 함부로 할 수가 없는 존재구나 라는 걸 느끼면서 러시아와의 관계를 강화하는 가까워지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당시에 원래 조선을 노리고 다가오는 나라는 이 세 나라뿐인데요. 근데 여기에서 뜬금없이 갑자기 영국이 등장한단 말이야. 알고 보니 이 영국이란 나라는요. 서양 국가 중에서 꽤 빠른 편으로 그 조영 통상장정이라고 해가지고 나름 조약을 체결해서 조선하고 일찌감치 관계를 맺긴 맺는데 막상 영국이 이렇게 조약을 체결하고 와서 보니까 조선이란 나라가 너무 작아요. 옆에 있는 중국에 비해. 근데 이제 중국이 아직 힘을 잃어버린 건 아니지만 영국 입장에서는 이제 아편전쟁으로 자기가 중국의 문을 제일 먼저 연 나라거든. 그만큼 당시 영국이 중국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컸고요. 그래서 조선에게 쏟아부을 에너지를
중국에게 쏟아부어서 중국에게 더 많은 영향력을 끼치는 것이 오히려 영국에게 남는 게 많았거든. 아니면 차라리 이 에너지를 이미 영국이 가지고 있던 식민지 인도에 쏟아붓는 게 훨씬 더 이익이 될 것 같단 말이야. 거기가 더 먹을 게 많잖아, 조선에 비해. 그래서 오긴 왔었는데 딱히 조선을 꼭 먹어야겠다 이런 식의 흥미를 가지진 않아요. 그래서 그닥 관심이 없었는데 소문이 들리는 거야. 영국이 보기엔 하잘것없는 일본이나 청나라가 조선을 노리는 줄 알았는데 여기에 더해서 자기와 같은 서양 국가인 러시아가 다가오기 시작했다고. 무슨 정책 때문에? 남하 정책 때문에. 영국이 이것 때문에 되게 긴장을 해요. 왜냐하면 이때 러시아가 아직 영국이랑 사이가 좀 별로 좋지 않던 시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러시아가 큰 힘을 못 발휘하는 건 결국 이 부동항 문제가 컸거든요. 러시아 항구는 다 동항이기 때문에 영국의 국력을 따라올 수가 없었는데 만일 러시아가 조선을 장악하는 순간 러시아는 부동항을 얻게 되고 엄청나게 국력 상승이 일어날 거란 말이야. 게다가 러시아가 과연 조선만 먹고 끝날까? 더 오지 않을까? 더 오지 않을까? 긴장이 되는 거야. 그러면서 러시아가 나아가 중국이나 인도까지 노릴 수 있다라는 생각에 이 러시아를 견제해야 된다고 믿어요. 그래서 갑작스럽게 뜬금없이 영국이 이제 여기서 나타나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군함을 보내가지고 러시아가 감히 조선 땅을 먹을 수 없게끔 견제를 하려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영국하고 조선 거리가 너무 멀잖아요. 이 군함이 머물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한 거야. 그래서 영국이 다가갔던 게 바로 이곳, 조선의 섬이었던 거문도입니다. 이곳을 조선 정부 허락 없이 불법적으로 장악을 하게 되는데요. 자, 이 사건은 우리는 거문도 사건이라고 해서 이제 러시아가 다가온 지 얼마 안 된 1885년에 이 사건이 터져요. 남의 나라 군대가 우리 조선의 영토를 멋대로 점령을 한 거야. 이건 사실상 전쟁이나 다름없는 상황이었는데요. 조선 정부가 굉장히 당황해하는 거죠. 근데 이 나라가 아무 나라가 아닌 영국의 군함이에요. 전쟁했다간 조선이 엄청나게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조선이 일단 영국을 설득하려고 이 거문도로 찾아갑니다. 찾아가는데 되게 어이가 없는 게 영국이 귓등으로도 안 들어요. 왜냐하면 영국 입장에서는 조선하고 관계가 악화되는 건 아무 문제가 아니야. 조선은 호구라고 했잖아. 근데 러시아가 내려오는 건 큰 문제거든. 러시아를 막기 위해서라면 조선 니네 따위는 아무것도 아닌 거야. 그래서 굉장히 무시를 하게 되는 거고요. 결국 시간이 지나도 조선 정부는 스스로 영국 군대를 쫓아내지 못합니다. 결국 우리 스스로 문제 해결이 안 되니까 조선은 또 도움 요청을 하는 거죠. 어느 나라에게? 큰형님, 청나라에게. 결국 이 청나라가 이제 덩치로 밀어붙이는 거야. 러시아가 절대로 조선 땅 못 먹게 해줄 테니까 영국아 니 적당히 하고 가라. 이제 이렇게 되는 거고요. 청나라까지 이제 나서서 이렇게 되니까 영국도 알았다. 진짜 내려오면 끝장이야. 이러면서 물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거문도 사건이 85년에 시작돼서 87년 돼서야 끝나거든요. 그러니까 2년간 조선 정부는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라는 거고요. 굉장히 국제적으로 망신 중에 망신이죠. 자기 나라에 남의 나라 군대가 왔는데 아무 짓도 못하고 결국 남의 나라 도움 받아가지고 해결을 한다는 거. 상당히 자존심이 상하는 사건이었고요. 근데 결과적으로 이 사건 때문에 러시아 역시 조선과 관계가 예전보다는 가까워졌습니다만 섣불리 남하 정책으로 내려오지는 못하게 됩니다. 결국 이 조선 땅에 남아있는 경쟁 국가는 청과 일본만이 남은 거고요. 자, 심지어 조선 내에 군대까지 보내서 주둔 중이네요. 언제 어느 때 아무렇게나 전쟁이 터져도 이상하지 않은 그러한 갈등 구도가 형성이 되는 거야. 근데 이때 워낙 식민지 경쟁이 치열하던 제국주의 시대다 보니까 많은 나라가 전쟁이 어디서 어떻게 터지느냐 이거에 되게 민감하거든요. 특히 일부 국가는 자신의 세력 성장을 위해서는 아직 전쟁을 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이 1차 대전이라는 게 진짜 미묘한 관계에서 일어난 거거든. 그 전까진 모든 나라들이 조심하고 있었어. 그랬기 때문에 이 동아시아 조선을 둘러싸고 어떤 식으로든 전쟁이 터지는 걸 원치 않았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어떻게든 평화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던, 그래서 온몸이 부들부들 떨리던 아저씨가 한 분 계셔. 이 아저씨가 부들러라고 하는데,
외우기 쉬우라고 농담했어요. 이 부들러라는 아저씨가 어떻게 하면 조선을 둘러싼 이 상황을 평화적으로 바꿀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이론을 하나 발표해요. 이 이론은 우리는 조선 중립국론 혹은 조선 중립국화론이라고 하는데요. 부들러는 아주 간단한 거야. 조선이 중립국, 그 어느 나라 편도 들지 않는, 반대로 그 어느 나라도 조선을 함부로 장악할 수 없는 그런 국가로 국제사회의 인정을 받게 되면 조선을 둘러싼 이 갈등이 해결이 될 거다라고 주장을 했다라는 거죠. 실제 굉장히 쓸모있는 괜찮은 정책이었고요. 이거 받아들였으면 글쎄요, 잘하면 우리가 식민지가 안 될 수도 있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근데 안타까운 건 여러분 이름 보시면 알겠지만 이 부들러, 우리랑 가까운 나라 사람은 아닌 것 같죠, 그쵸? 독일인이거든요. 멀어도 너무 멀어요. 우리 잘 모르는 나라잖아요, 이 당시 독일이면. 그래서 이 조선 중립국론이 잘 소식이 전달이 안 돼서 고종이 이걸 알지 못해요. 알지 못하는데 뭐 다행인지 불행인지 이 보빙사로 갔던 세력들에 의해서 이 유럽의 소식이 이제 전달이 되면서 당시 이 서양 유럽에 관심이 많아서 책까지 썼던 한 아저씨가 이 조선 중립국론에 대해서 알게 됩니다. 자, 서양에 대한 책까지 썼던 아저씨. 서유견문 기억나요? 바로 육일준인데요. 이 육일준이라는 사람이 이제 이 조선 중립국론의 소식을 듣게 되면서 이거 진짜 좋은 아이디어다. 이거 내가 임금님한테 바쳐야지 하고 자기 나름의 계량을 해서 연구를 해요. 하는데 문제는 이 아저씨 보빙사까지 갔다 왔다고 했죠? 보빙사를 갔다 왔으면 무슨 개화파? 그치, 급진개화파 소속인 거지. 자, 근데 이 급진개화파 대표인물 김옥균. 우리 지금 80년대 무슨 사고 쳤다? 갑신정변. 자, 갑신정변 세력 도망가면서 고종이 이뻐한다, 미워한다? 미워하는 거죠. 그래서 육일주는 명함도 못 내밀고 그대로 다시 주랭랑을 칩니다. 어쩔 수 없죠. 자기가 급진개화파인 이상 고종에게 잡히면 큰일 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괜찮은 제안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우리가 써먹지를 못해요. 너무 안타깝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조선의 전쟁은 막을 길이 없구나라고 많은 나라가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근데 또 이 상황에서 다행인 건 정작 이 갈등의 주인공인 청과 일본이 아직 전쟁을 원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실은 이때 청나라는요, 이미 양무운동으로 재정적으로 상당히 좀 힘든 상황에서 청포전쟁까지 했잖아. 그치? 그러니까 아직 일본하고 전쟁할 만큼은 충분한 여유가 되지 않아요. 여러 가지로 바쁜 상황이었고요. 반대로 일본 입장에서도 청하고 전쟁을 하려면 일단 덩치 차이가 너무 심하잖아요. 일본은 이때 한 1억 될 거고요. 청나라는 이미 10억이 돌파했는데 10배 차이 나잖아. 그러면 이걸 따라잡으려면 그만큼 군사력을 키워야 되는데 일본 생각에 아직 그 수준의 군사력은 아니다 싶은 거야. 전쟁은 시기상조인 거죠. 이런 두 나라의 뜻이 맞게 되면서 청과 일본 스스로 전쟁을 막기 위한 조약을 제안하게 됩니다. 그 조약이 바로 교과서에 여기 적혀있는 텐진 조약이라고 해요. 텐진 조약. 그래서 청과 일본 사이에 체결된 조약이 되겠고요. 이 조약은 이제 명시하는 거죠. 우리가 지금 전쟁이 나타나게 될 수밖에 없는 가장 큰 이유는 조선 안에 두 나라 군대가 모두 머물고 있기 때문인데 이 두 군대를 동시에 같이 철수를 시키는 거야. 그래서 군대를 빼니까 그만큼 갈등이 완화가 될 거라는 거고요. 근데 대신에 나중에 조선에 군대를 보낼 일이 생길 경우에 특히 보니까 분위기상 조선이 뻑하면 청나라한테 도와줘 외치잖아. 그치? 그리고 또 언제 옥균이 같은 애가 일본한테 몰래 도와줘 할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됐을 때 상대국에게 미리 알림으로써 동시에 군대가 들어올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자. 이게 텐진 조약이에요. 그래서 전쟁 분위기가 완화된 거, 그건 되게 좋은 건데 되게 이 조약이 어이없는 조약인 게, 자, 지금 이 두 군대가 왔다 갔다 거리겠다 하는 나라는 조선이잖아요. 조선 안에 뭔가 다른 나라 군대가 온다 안 온다 누가 결정해야 돼요? 그치? 조선 정부가 정해야 되는데 이걸 조선 정부는 정작 전혀 개입하지 않고 한마디 말도 못하고 청일본이 알아서 결정을 하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조선 입장에서는 치욕적인, 굉장히 비극적인 그러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검문도 사건뿐만 아니라 이 텐진 조약까지도 어떻게 보면 당시 조선이
국제사회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정말 힘이 없는 그러한 국가이구나 라는 걸 보여준다라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런 시국이니까 조선 스스로 뭔가 개혁을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불가능에 가까운 그러한 상황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조선 정부는 갑신정변이 일어난 1884년부터 약 10여 년간 별다른 개혁 행동을 할 수가 없고요. 결국 이렇게 10년씩이나 지난 1894년, 이때가 이제 갑오년이 되는데 요 시기쯤 되니까 결국 나라가 굉장히 혼란스러워지면서 결국 이때 제일 먹고 살기 힘든 건 제일 밑에 있는 사람들, 백성, 하층민들이 되는 거거든. 그래서 이 백성들이 스스로 정부를 무작정 믿고 있을 수가 없네. 임금님 기다린다고 뭐 해결책이 나오는 게 아니네.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나라가 망하지 않으려면 우리 스스로 개혁에 뛰어들어야 되는구나 라는 인식이 생기게 되면서 바로 다음 쪽에 나오는 동학, 농민, 운동의 내용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흐름을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는데요. 자, 그러면 다음번에는 두 번째 근대개혁운동, 동학농민운동에 대해서 살펴봅시다.